여러분 어제 분주하셨죠? 갑자기 비트코인이 4만 달러를 돌파할 것 같아가지고, 에이씨, 대면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냥 남은 돈 가지고 다 사야지. 뭐 이런 생각이 막 들고, 조급해지고, 사신 분들도 있었는데, 계셨을 텐데, 또 폭락하고, 거기서는 또 폭락했죠, 나름대로.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폭락을 했죠. 네. 만약에 1월 같은 상승장이 온다. 자고 일어나면, 1000달러, 2000달러, 그리고 일주일에 10,000달러씩 오르는 그런 상승장이 온다면 저는 사라질 겁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제가 바빠져요. 이제 사람들이 저를 천재로 생각해 주기 때문에 업계 사람들이, 이 관련 업계가 아니라 이제 제가 만나는 업계 사람들이 제 얘기를 경청하려고 저를 부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제 방송을 그런 상승장에서 들으면 굉장히 선동적으로 들려요. 특히 이렇게 집에서 찍는 거 말고 스튜디오에서 찍은 거는 호흡도 빠르고 그리고 제 목소리 자체도 이렇게 흥분하면 톤이 높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선동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는 제가 좀 선동가적인 기질이 있다고 좀 옛날부터 걱정을 해서 제가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침체하거나 좀 이렇게 폭락했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말씀도 많고 좀 이렇게 친구처럼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상승장 때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요구하는 것도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닐 거고, 저 역시도 자꾸 예언하는 쪽으로 몰리는 것을 제가 너무 불편해 하니까 아마도 그때는 잠시 쉬게 될 거예요. 물론 다시 폭락하면 다시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서둘렀던 게 뭐냐면, 상승장이 좀 올 것 같아서 좀 빨리 찍어서 좀 이렇게, 만들어 놓으려고, 여러분들이 공부 분량을 좀 만들어 놓으려고 했었는데, 글쎄요, 다시 상승장이 오는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긴장하셔야 돼요. 테더가 또 테더 경영자들이 지금 기소를 당했나? 그런 뉴스가 어제 나왔잖아요. 타이밍 정말 죽이죠. 비트코인에 3대 악재가 있습니다. 하나가 테더 이슈고요. 하나가 마운트 곡스 청산 이슈고, 하나가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100만 BTC 가지고 다시 100만 BTC 가지고 다시 나타나는 거죠. 이 3대 악재가 다 터졌었어요, 과거에. 사토시 나카모토는 크랙 라이트라는 사람이 주장하면서 터졌었고, 마운트 곡스 청산은 2017년도 후반부에 마운트 곡스 청산을 담당한 고바야시라는 변호사가 몰래 시장에서 일부를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채권자들이 청산을 못하게 하라고, 그분들도 대단한, 그러니까 비트코이너인 겁니다. 비트코인 맥시들이죠. 지금 당장 안 돌려줘도 되니까 놔두라고, 비트코인 팔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일본 법원에 소송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산인도 함부로 팔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2018년 1월 폭락에 한 10,000개를 팔았거든요. 제 기억에. 그게 아마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결정적 트리거 역할을 했겠죠. 또 하나는 이제 테더입니다. 테더는 이제 진짜 골칫거리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2014년도에 비탈릭이 한국에 와가지고 킨텍스에서 발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저도 연사였잖아요. 그때 다른 연사들은 다 좋은 거였습니다. 다 좋은 거, 희망적인 거, 그리고 쉬운 거. 비트코인이니까 당연하게 이제 다들 비트코인 원리 이런 거. 비탈릭은 스마트 컨트랙 설명하고, 저만 어려운 거였어요. 저는 뭐 했냐면 각국의 규제 동안과 자금 세탁을 했습니다. 제가 자금 세탁을. 그래서 제가 킨텍스 강사료도 주지 않는 강의에 나가려고, 비탈릭은 아마 항공권도 끊어주고 아마 호텔비도 주고 아마 주최 측에서 그랬을 텐데, 저는 강사료 당연히 주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네 홍보로 나왔으니까 너한테 영광이지 무슨 강사료야 해가지고 진짜 땡전 한 푼 안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엄청 준비했어요. 한 달 동안 준비해서 책 8권인가를 읽고 자료도 많이 보고 해서 자금 세탁에 대해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끊임없이 자금 세탁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게 학문적으로 정립이 잘 안 되어 있어요, 자금 세탁이. 그냥 학자들이 따라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은행들 바젤 협약이나 이런 데서는 계속 쏟아내는데, 그냥 열거식으로 이렇게 묶어놓기 바쁘고, 거기서 어떤 그런 학문적인 그런 걸 뽑아내고, 법적인 코워크로 법학자들과 경제학자들과 금융, 이렇게 코워크 해가지고 제대로 된 책이 외국에도 없고, 한국에도 없고, 찾아보면. 좀 공부하는데 좀 고생을 했는데요. 근데 그 넓은 킨텍스 홀에서, 제 차례 때 앉아 계신 분이 15명 정도?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아주 키맨이 앉아는 계셨어요. 근데 그분과 인연이 뭐 이렇게 좋게 끝나진 않았지만 어쨌건 키맨이 듣긴 했는데 진짜 썰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이제 진짜 이 묵시록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비트코인 회의론자들은 거기 안 오고, 그러니까 자금 세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늘 주의 깊게 뉴스를 찾아보셔야 되는데, 테더를 기소한 거는 제 책에도 지혜족보에도 나오고 비트코인 강의했다에도 썼지만 테더는 진짜 골칫거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 연준 의장 발언도 그렇고 이번 테더 기소도 그렇고 타겟이 비트코인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아닌 것 같다라고 지금 다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한 80%밖에 확신은 없어요. 근데 이제 아닌 것 같다, 아니다라고 말 못하겠고, 이번에 타겟은 디파이입니다. 디파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달 전쯤에 뉴스를 찾아보면 뉴저지가 블록파이라는 업체를 기소했거든요. 원래 블록파이는 다 허가 받고 그 암호화폐 대출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디파이를 공부해보면 아시겠지만 디파이 주창자들의 그 현란한 그 알고리즘에 현혹되면 안 되고요. 저는 분명히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디파이가 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제가 도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도박하고 디파이하고 서플라이 체인 이렇게 쭉 연결됩니다. 이 하락장이 계속돼야 이제 거기까지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기회가 올 텐데, 아니면 뭐 이더 주창자들께서 알아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디파이라는 현란한 그 건축물의 기반이 되게 약해요. 그 기반에 블록파이 같은 C파이가 들어가 있어요. C파이라는 거는 뭐냐면 디파이가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잖아요. C파이는 그러니까 센트럴라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그냥 회사예요. 블록파이 같은 게 그 기반인 거죠. 왜냐하면 실수요하고 만나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말이 좋아서 스테이블 코인인 거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 뭐냐면 유가증권입니다. 유가증권. 그러니까 이 코인을 가져오면 누군가가 그 가치를 보장해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테더가 그만큼 발행량만큼 달러를 진짜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가지고 뉴욕 검찰이 시비를 걸기 시작해서 얼마 전에 합의가 있었어요. 벌금 내고. 근데 또 이제 걸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무허가 유가증권이고 자금 세탁법에 의하면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최소 형량이 아마 20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엄한 건데, 미국은 이 달러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은 10년 있다가도 기소해가지고 처벌을 합니다. 10년 이렇게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그냥 비즈니스 하는 거 놔두니까 뭐 다 되는 줄 알고 이렇게 하다가 10년 후에, 15년 후에 기소를 당해요.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진짜 분화방들처럼 하는 게 있는데, 어쨌건 이번에 타겟은 제가 보기엔 디파이인 것 같아요. 디파이가 그 현실하고 만나는 부분이 C파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 의장이 관심사는 비트코인이 아니에요. 그 연준 의장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 명이 바보래도 미국은 피어 그룹이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그 피어 그룹이 전부 레포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정부에서는 이미 제가 언젠가 캐서린 혼 검사 이야기를 할 건데 책에 있습니다. 이미 2013년도에 비트코인을 기소하라라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고요. 비트코인 기소가 불가하다라는 결론을 얻었고, 그게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서 자꾸 돌출 발언을 하지만 이걸 담당하는 그런 엘리트들 사이에서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연준 의장이 뭐 비트코인은 가격을 좀 자꾸 꺼트려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했을지라도 비트코인을 막겠다 이런 과감한 발상을 하진 않았을 거고요. 그날도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 나오면 CBDC 나오면 다 작살난다 이 발언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나의 관심은 이 스테이블 코인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들이 은행들도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 의장으로서는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9월 달에 청사진은 CBDC는 이익이 별로 없다. 지금 당장. 그리고 아마 스테이블 코인들에 대한 규제안 같은 거 청사진을 내놓고 이러지 않을까라는, 이건 확신이 30% 40%밖에 없어요. 제가 그들에 대해서 어떤 파이프도 없고 저는 이제 제가 추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정보가 부족해서. 그러나 저라면 그렇게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어쨌건 여러분들 막 조급해 할 필요 없어요. 지금 앞으로 첩첩산 중입니다. 많은 이제 규제 관료들이 이제 많은 이제 지뢰를 놓을 거예요. 계속 이럴 때마다. 그러나 또 이제 한편으로 너무 혼란스럽죠. 아마존 같은 데서 이제 채택한다 이런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빅테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태스크 포스트를 가동했고요.
이 시장을 다 먹느냐 아니면 그냥 있는 데에 끼어 들어가느냐 이 고민만 가지고 이제 남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구글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 진짜 궁금하다 저는. 구글의 그 DNA상 아마 다 먹겠다고 나올 것 같은데 다 먹을 수도 있고 제가 구글의 경영진이라도 정말 이 자기네가 황제 아니갈까요? 진정한 황제, 이 세계의 진정한 황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바이든이나 트럼프가 아니라, 저커버크나 구글 경영진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 아니겠어요? 사람이 그렇게까지 막 자기 손바닥 안에 모든 정보와 막 돈과 지식이 다 모이는데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지켜봐야 된다. 예, 그렇게 막 쉽게 상승장이 오진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이 뭐 그러면 하락장이냐? 그건 또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승장이 되면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을 쏟아내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때는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빨리 비트코인의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막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지난주에 이제 토요일에 딱 여러분한테 던진 어떤 분들은 소화를 하셔서 이제 해시레이트라는 게 그런 거구나, 논스라는 게 그런 거구나 이렇게 익숙해졌을 텐데 어떤 분들한테는 여전히 이렇게 딱 벽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제 강의도 결코 쉬운 내용이 아니었고 오디언스가 여러분이 아니라 이제 메모론가를 알고 이제 제 강의를 듣고 있는 경제학을 아는 분들이 이제 위에서 제가 찍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연타로 그냥 계속 어려운 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시스템적인 것도 빨리 해야 되지만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좋죠. 여러분들이 과학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사고라는 게 뭐냐? 과학이 진리냐? 과학이 진리인지는 모릅니다. 과학은 진리를 찾아가는 하나의 방법이죠. 근데 과학적 사고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인문학적 상상력, 경제학적 상상력, 그 다음 이제 책이 과학적 상상력 이렇게 해서 이제 상상력 시리즈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제 비트코인을 만나가지고 이제 완전히 다 이 판이 바뀌어가지고 비트코인 이제 작가로 이제 바뀐 거죠.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제가 생각하니까 이렇게 한 건데요. 과학적 사고라는 게 여러 특징이 있는데 제가 오늘 과학적 사고 중에 하나의 특징을 이제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형을 가지고 생각을 해요, 과학은. 물론 과학적 사고만이 모형을 가지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모형을 가지고 우리가 다 이 호모 사피엔스가 세상을 너무 복잡하니까 모형을, 나름대로의 다 모형을 갖고 있어요. 배운 사람이건 배우지 않은 사람이건, 훈련받은 사람이건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건, 세계를 보는 모형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세계관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제 과학적 사고는 자기가 어떤 모형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서 자꾸 그 모형을 수정해 나가죠. 이거 프로토타입이라고도 하는데, 프로토타입을 계속 수정해 나갑니다. 완제품이 될 때까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심 탈레브 여러분들 제 어제 올린 칼럼에 가서 댓글 왕창 달아주셔가지고 네이버 쪽은 완전히 이제 정리가 됐는데 다음 쪽은 완전히 또 저 먹을들 세상이더라고요. 가서 정리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놔두세요. 네. 하여튼 뭐 보기 좋더라. 네. 옛날엔 저 혼자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뭐 저한테도 편이 있다. 네. 우리 같은 편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그 프로토타입을 이제 바꿔 나가는데, 나심 탈레브도 그 모형이 있는 거예요, 모형이. 그러니까 나심 탈레브가 제시한 모형은 그 사람이 1-P라는 모형을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진 않고, 나름대로 자기가 애용해서 쓰는 확률 용어가 있는데, 그걸 풀자면 이제 직렬회로다. 제가 여러분들 쉽게 설명한 거죠. 1-P라는 것도 좋은 모형입니다. 저도 많이 쓰는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1-P라는 게 100% 계속 성공하지 않으면 망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할 때 이제 1-P를 가지고 상상하는 게 맞죠. 도박꾼들이 많이 써요, 1-P를.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도박꾼들이 이렇게 결코 지지 않는 내기 라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2분의 1의 확률로다가 매번 판돈을 2번씩 올리면서 걸면 계속 지다가도 한 번 이기면 이제 다 본전을 회복하는 거죠. 그게 이제 1-P의 모델이죠. 그러니까 P값이 실패할 확률이 아무리 커도 뭐죠? 그러니까 실패할 확률이 아무리 커도 계속 반복해서 시행하면 한 번만 성공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게 0이 나와요. 실패할 확률 P에 자승을 하면 0이 나와서 1-P 반드시 성공하는 거죠. 지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오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짧은 생애 속에 살기 때문에 그 도박사는 판돈의 제약이 있고요.
우리는 이제 삶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권을 사시는 분들이 복권이 당첨되지 않을 확률이 0.9999999잖아요. 근데 0.9999를 무한히 하면 이게 0이 되고 1-P는 0이니까 자기는 반드시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영원히 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모형을 거기다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다. 그러나 이제 나심 탈레브가 이제 비트코인의 미래에 적용하는 거는 타당하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한 명의 생애 중의가 아니라 궁극적인 미래를 보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실패하면 완전한 실패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모형도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모형은 제가 이제 비트코인에 접근하면서 썼던 모형 중에 하나는 술주정뱅이 모형이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띄워드릴 텐데 확률에서 많이 나오는 유명한 모형인데요. 술주정뱅이가 술집에서 나와가지고 8발자국 가면 도랑에 빠집니다. 이 술주정뱅이는 오른쪽이거나 왼쪽으로 가게 되어 있고요. 술집 벽에 부딪히면 다시 튕겨 나옵니다. 뭐 이런 전제 조건이 있고 헬기나 뭐 비행기가 나타나가지고 위에서 꺼집어 주지도 않고요. 그냥 앞으로나 뒤로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랑에 빠질 때까지는 쓰러지지도 않아요. 자, 그리고 이런 모형에서는 이제 반드시 이 이 술주정뱅이는 도랑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확하게 확률로 몇 발자국 만에 빠질 수 있는지 기대값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술주정뱅이가 도랑에 빠진다는 거죠.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공부하고 나서 이 모형으로 비트코인을 봤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망하지 않는다면, 비트코인이 파괴되지 않는다면 정부에 의해서 반드시 비트코인은 지배자가 된다. 본성이 지배자가 되도록 만들어진 중력장, 제가 어제 설명드렸죠. 본성이 중력장이 되도록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배자가 된다라는 모형을 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이 모형이라는 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의 인식 수준에서 제가 찾지 못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모형을 어떻게 테스트했냐면 비트코인 캐시가 갈라져 나왔을 때 이게 지금 시험대 위에 올라갔다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캐시라는 거는 이 제한 속에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이제 외부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꺼집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문제가 아니라 비트코인이 둘로 갈라졌단 말이죠.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가 굉장히 잘했다면 비트코인이 아니라 비트코인 캐시가 그 술주정뱅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굉장히 긴장되는 거였고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지켜봤는데 몇 개월 동안 지켜본 바에 의하면 그냥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 되고 비트코인 캐시는 그냥 비트코인 캐시였던 거죠. 그래서 다시 비트코인이 술주정뱅이 모델이 계속 적용이 되고 있는 거고 과거 7년을 보면 어느 정도 증명이 됐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가 와서 깰 수 있느냐만 이제 보는 거죠. 이제 정부가 와서 깨는 거 외에는 이제 별다른 변수가 없어요. 술주정뱅이 모델이 이제 맞을 거라고 보고 그렇다면 우리들의 직관하고 벗어나지만 그렇다면 지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체하냐 이런 질문의 수준을 넘어서는 이야기다. 이거는 지금. 네. 그래서 그것이 제가 사용한 모형이고요. 또 하나의 모형은 이 게임 티어리에서 이제 뭐 우리가 이걸 보자면 정부 입장에서 이 모형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축이라는 게 있어요. 축. 바둑에서 축. 바둑의 축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 그 상대방에 의해 가지고 내 돌이 따먹힐 상황이에요. 그 따먹힐 상황인데 그거를 도망가기 위해서 이제 상대가 놓을 자리에다가 제가 놓습니다. 그럼 이제 그 집은 살아요. 근데 상대가 또 놓으면 또 몰려요. 그래서 또 그걸 피하려고 살려고 또 놓고 또 몰리고 또 놓고 또 몰리고 또 놓고 하다 보면 계속 이제 살 수 있는데 바둑이라는 게 제한된 틀이 있기 때문에 벽으로 몰리게 되어 있어요. 혹은 이제 다른 돌들한테 몰려서 결국은 다 먹히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최악이냐면 그냥 그 돌 한 3-4개 먹히면 상대한테 세네 집 주고 마는 건데 이 축에 계속 축을 따라가면 상대의 집이 엄청나게 커져요. 그래서 이 축은 그러니까 이게 나심 탈레브도 이렇게 본 건데 축은 계속 더 봐야 계속 몰린다는 걸 아니까 그걸 아는 순간 이것은 여기서 드랍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심 탈레브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비트코인이 언젠가 0이 된다는 걸 각성하는 그때에 50년 후에 0이 된다는 걸 각성하는 그때에 이제 0이 된다는 거예요. 댓글을 보니까 이거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댓글을 그 칼럼에 다시는 그 머글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은 이해하시겠죠. 제 강의를 들었으니까. 이렇게 축 모형인데 정부의 비트코인에 대한 행동은 축 모형을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모든 돌을 두면서 시행착오하지 않는다. 시행착오를 하는 정부가 있다. 중국은 참 독특하다. 중국은 그냥 축인지 모르고 계속 따라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3번째 따라오고 있는 건데 2013년도 12월 달에 그
폭등 때 중국 연준이 나섰고요. 중국의 인민은행이 나섰고 꺼트렸어요. 그 다음에 2017년도 때도 거래소 금지하면서 꺼트리려고 시도했는데 꺼지진 않았고, 중국은 도를 썼죠. 그리고 이번에도 중국은 채굴장을 폐쇄하는 도를 썼어요. 이제 다음에는 무슨 도를 남았냐면 중국한테 비트코인 소유 금지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색출해가지고 걔네들도 사회 점수 매기고 뭐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과연 이 지구상에 있는 행정 시스템이 비트코인을 색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이제 사고 실험을 해보면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지게 되어 있는 게임입니다. 근데 당장은 이제 대중들이 이런 만큼 이제 인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인식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투자한 여러분들도 이것에 대해서 막 가슴이 떨리니까 중국이 그렇게 막으면 막 떨어질 것 같으니까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단기적으로. 그러나 기본적으로 축이다. 근데 미국이나 일본은 관료 집단이 굉장히 똑똑하다. 제 인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본의 관료 집단 중에 우리 한국은행 국장님처럼 저렇게 막 이렇게 뒤늦게 나타나가지고 저렇게 막 돈키호테 같은 그런 발언을 막 자기가 공인이잖아요. 이렇게 막 함부로 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서 처음 공부하고 나타나거든요. 찾아보세요. 누가 일본의 어떤 관료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나중에 보면 흑역사가 될 거를 이렇게 하고 다니질 않잖아요. 그죠? 미국도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 때 재무장관이었던 그분도 그 당시에는 비트코인을 깠다가 지금 딴 얘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대중들의 흥분을 가라앉히려고 그러는 경우는 있지만 진짜로 그렇게 진짜 신념을 가지고 자기의 무지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분화방처럼 뛰어드는 관료 집단은 없다. 그럼 이런 관료 집단은 축이라는 걸 이해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축이라는 걸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를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제가 미국 정부를 바라보고 세계 금융 엘리트 관료들을 바라보는 저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으름장은 나요. 으름장은 놓는데 막상 그 도는 두지 않죠. 그 도를 두는 사람들은 중국,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여러 나라에서 막 과격하게 막 돌들을 막 두는데 그렇게 돌 둬봐야 비트코인하고 게임하면 축에 몰려서 결국은 비트코인한테 집을 더 주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걸 이제 미국 관료들이 안다. 언제 알았느냐? 2013년에 알았어요. 2013년에서 4년에 넘어갈 무렵에. 그래서 그걸 제가 2014년도에 공부하면서 알았던 거죠. 또 다른 모형은 이제 제가 한때 학생들한테 통계를 가르칠 때 아주 우수한 학생들한테 냈던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세요. 네, 제가 물론 답까지 다 말해야 돼서 여러분한테 문제를 내고 다음 영상 찍으면 좋은데 그냥 오늘 답까지 다 말씀드릴게요. 실제인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의 오하이오에 옥수수밭이 많잖아요. 거기 인디안들한테서 내려오는 관례라고 합니다. 성인식인데요. 옥수수밭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옥수수밭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저까지 안 보이는, 그러니까 막 1km도 넘는 거죠. 그래서 성인이 되는 그때의 그 인디안 꼬마들한테 이쪽에 서서 저쪽 옥수수밭까지 가는 동안 옥수수를 딱 하나만 따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하나만 따는데 누가 가장 큰 거를 따느냐. 근데 이제 규칙이 뭐냐면 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근데 그 시간은 그렇게 촉박하진 않아요. 막 달려야 되는 건 아니고 좀 빠른 걸음? 뭐 산보 하듯이 걸을 수는 없고 좀 빠른 걸음으로 걸어서 여기서부터 저까지 도달해야 되고요. 그리고 돌아가면 안 돼요. 무조건 돌아가면 안 돼요. 왔다 갔다 하는 건 못 해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더라도 계속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뒷걸음질을 못 치는 거예요. 물론 뭐 아무도 안 보이니까 뭐 조금씩은 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하면 안 되는 거죠. 뭐 명예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계속 가야 돼요. 멈출 수는 있죠. 멈추는 건 가능한데 뒤로는 못 간다. 뒷걸음질을 못 친다. 이런 룰을 가지고 이제 이 성인식을 치르면 아이들이 평균보다 훨씬 적은 옥수수를 딴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보다 훨씬 적은 옥수수를 따는 이유는 알겠죠? 여러분들. 네. 이걸, 여러분들 저한테, 이거, 페미니즘과 관련해가지고 저한테 댓글은 달아주지 마십시오. 이건 교육용으로 제가 하는 말이니까. 이것을 그래서 이거 노처녀 문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노처녀가, 나이가 들수록 이제 조급하니까 막판에 아무나 이제 데리고 결혼한다. 저의 케이스기도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제 아내의 케이스도 모르겠는데. 어쨌건, 그렇게도 불러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결혼이라든가, 뭐 이런, 한 번밖에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선택사항을 염두한 모형입니다. 네. 학생들한테 문제를 내요. 너의 전략을 쓰라고. 이 게임에서 전략을 쓰라고. 통계 시간이니까, 이제 통계적인 머리를 굴리라는 거죠.
뭐 다른 방법도 있을 거예요. 인생의 지혜에 관련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고 한 번만 선택하는 선택들을 하고 삽니다. 그것이 굉장히 우리를 인생이 잔인하다면 바로 그것 때문에 잔인한 거죠. 차라리 내가 선택하지 않은 부모라든가 내가 선택하지 않은 뭐 이런 나라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운명으로 돌리면 되고 그 절대자를 욕하면 되는데 절대자와의 그 소통 속에서 해답을 찾으면 되는데 내가 선택했단 말이에요. 내가 선택했는데 그 선택이 별로 안 좋아. 원망할 대상이 없잖아. 뒤로 물릴 수도 없고, 그죠? 그걸 이제 모형화한 그런 모형입니다. 답을 말씀드려 줄까요? 답을? 통계적인 답은 뭐냐면 구간을 나누는 겁니다. 구간을 나눠서 이게 1km 정도 되면 뭐 아주 잘게 나눌수록 좋은 건데 그 우리의 인지의 한계 때문에 대략 이제 7개 구간으로 나누는 거예요. 7개 구간 나눠가지고 첫 번째 구간에서는 천천히 걷는 겁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분포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옥수수 크기의 대략의 분포를 머릿속에 얻습니다. 쉽게 말해 정규 분포를 따를 테니까 정규 분포를 얻는 거죠. 그래서 뭐 30cm는 상위 몇 퍼센트, 25cm는 상위 몇 퍼센트, 뭐 평균은 15cm, 그 다음에 5cm 미만은 어떻게 뭐 이렇게 대강의 이제 분포를 얻겠죠.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이제 통계를 배운 우수한 학생들은 다 쓰는 답이에요.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데 나머지 6개 구간도 나눠야 돼요. 6개 구간도 잘게 나누면 좋은데 그렇게 잘게 못 나누니까 대략 구간을 나눠가지고 첫 번째 구간은 첫 번째 주사위를 던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6번, 주사위를 6번 던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6번의 그 시행에서 다 목표값을 달리해야 돼요. 목표값이 어떻게 될까요? 목표값을 점점 높여간다. 그 망하겠죠. 목표값이 일정하다. 목표값이 일정하면 아주 망하진 않을 텐데 그 좋은 1등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 구간에서는 굉장히 과감한 목표, 높은 목표. 두 번째는 좀 낮추고, 세 번째는 좀 낮추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마지막 구간에서는 목표값이 굉장히 낮아지죠. 낮아진 상태에서 각 구간에서 자기 목표값 이상이 나오면 미련 없이 따고 그 다음부터는 미련을 갖지 말고 앞을 향해서 나아간다. 이런 겁니다. 통계를 벗어난 인생의 지혜에서는 이 문제의 답은 뭐냐면 저쪽 편으로 간 다음에는 후회하지 않는다. 결과에 수긍한다. 받아들인다. 그리고 다른 맥락에서 자신한테 이와 유사한 다른 게임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그때는 좀 더 잘하리라고 교훈으로 삼는다. 이것이 이제 인생에서 삼을 지혜고요. 인디안 추장들이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통계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실패를 가르쳐 주고 너가 왜 실패했는지, 너의 욕심, 미련, 집착 때문에 실패한 걸 가르쳐 주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한 시뮬레이션인 거고요. 이건 통계 선생이니까 통계를 낼 때는 얼마나 이 확률의 시행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좀 지금 헷갈릴 거예요. 아니, 이게 다 독립시행 아닌가?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이제 정답과 다른 이야기를 막 할 텐데, 댓글 다셔도 제가 답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통계 선생이 아니기 때문에 머리도 많이 굳었고, 하여튼 답은 이겁니다. 네. 그래서 분포를 확인한 다음에 목표값을 이렇게 낮춰가면서 매 구간에서 따면 바로 간다는 거죠. 자, 제가 이 모형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훈장로를 좀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이건 알트코인이건 투자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상관없어요. 하락장에서는 저 같은 이렇게 제 강의를 듣고 이렇게 책도 읽고 이렇게 여러분들도 굉장히 그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 근데 상승장이 오면 하락장이 막 폭락장이 올 거는 뭐 그건 우리가 이제 인간이 아니라 몬스터니까 그때는 자기를 이렇게 묶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묶어놓고 옆 사람 보고 자기의 수갑을 채운 다음에 열쇠를 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아니면은 어떤 지식이나 어떤 그런 수련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종이 지갑에 빼놓으라는 것도 바로 이 폭락장에서 여러분들을 말려줄 수 있는 건 그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상승장이 문제예요. 상승장은 이제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 갈리는 구간입니다. 상승장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에 빠지냐면 그 옥수수밭의 마지막 구간에 빠져버려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한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거야. 그래서 아무거나 따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렇게 자기가 오면서 놓쳤던 기회들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마지막에 만회를 하려고 난리 부르스를 춥니다. 그러다가 이제 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침체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훈련을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큰 욕심은 이렇게 침체했을 때 부려야 되는 거지 상승장에 따라가다가는 망한다. 그때는 이미 마지막 구간이다. 그런데 이 게임에서
마지막 구간에 승부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실패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인디안 추장들이 가르치려고 하는 교훈으로 삼으시고 다음번 게임이 또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주는 게 바로 비트코인이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좋은 거예요. 비트코인은 한 번만 이 옥수수밭 게임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국면이 또 옵니다. 또 국면이 와요. 10년 동안 3번 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3번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 이번이 마지막이다.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승부를 거실 거면 저는 안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 승부를 거실 거면 알트가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거시되 진짜 승부를 거실 거면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남들이 끝났다고 했을 때 옥수수밭에서 첫 번째 구간에서 승부를 거셔라. 마지막에 승부 거는 건 안 된다. 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훈장질을 좀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요. 모르겠어요. 저도 막 상승장이 올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상승장 오시면 여러분들하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높아지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고요. 어쨌건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거는 이렇게 모형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형이 후지면 모형은 완벽하지 않지만 모형이 후지면 여러분들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모형을 많이 습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모형을 많이 습득하는 게 바로 공부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1-P라는 모형도 있고 거기서 어떻게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술주정뱅이 모형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정부가 축에 몰렸다. 축 모형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는 인디안 옥수수밭 게임 모형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상승장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밭의 마지막에 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준비는 미리 하셔라. 이렇게 교착 상태일 때, 혼미할 때 준비하셔라.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막판이 아니고요. 그리고 좋은 또 타이밍도 아니에요. 지금 많이 놓쳤어. 그래서 벌써 지금 중간이야. 우리가 이제 성견지명이 있었다면 지난주 화요일에 3만 붕괴 기념 영상을 찍을 때 제가 지금이 기회입니다라고 몇 번 여러분한테 더 너찌를 드렸어야 되는데 저도 그런 통찰력이 없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첫 번째 구간의 기회를 놓친 거죠. 그죠? 승부는 그럴 때 거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승부사라면 폭락장에서 승부를 거는 거죠. 그러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다 진짜 망합니다. 그러니까 나눠서 그리고 이번이 다가 아니다. 제발 이번이 다가 아니고 옥수수밭은 또 온다. 네, 여러분 무더위 건강하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 상승장 오면 못 뵙습니다.